2026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이상 예전의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트위터로 포고문처럼 날아오던 관세 폭탄, 그런 건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먼저 중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중국은 거대한 돈을 풀어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유동성 공급, 즉 돈을 푸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움직임을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며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계속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는 물가가 폭등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경제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야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정된 에너지 가격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운송하고 도시를 밝히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약 원유 같은 핵심 에너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수만 있다면 돈을 풀어도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믿고 과감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값싼 에너지가 바로 중국 경제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의외의 곳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재자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날카롭고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과연 마두로 정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중국의 값싼 원유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원유 공급처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산유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며 중국의 저물가 기조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값싼 에너지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비싼 원유를 사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나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작은 나사를 하나 풀었을 뿐인데 중국의 거대한 통화정책이라는 기계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돈 풀기는 멈추고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중국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미중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금융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베네수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공격에 맞서 중국은 어떤 방역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치열한 수싸움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전 세계의 산유국은 널려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라면 다른 어떤 나라를 압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두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명분과 실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죠?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 명분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고 차베스부터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진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노골적인 반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로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베네수엘라의 모습,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개인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리, 즉 원유 통제권입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노림수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직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는 전체 수출량의 70%가 넘는 물량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값싼 원유를 마음껏 가져다 쓰며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으로 가던 유조선들의 뱃머리가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원유가 갈 곳을 잃게 된 거죠. 이 원유를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처리할 가장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제재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그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림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미국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미국 셰일오일 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아니, 미국은 이제 셰일오일 덕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는데 굳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유의 질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원유가 똑같은 원유가 아니라는 뜻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원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은 가볍고 깨끗해서 고품질 휘발유를 만들기 좋은 경질유입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중질유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에 밀집한 정유시설들이 처음부터 이 베네수엘라나 멕시코산 중질유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특정 생선 품종을 손질하는 데 특화된 전문 조리 도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 정유사들은 값싼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수입해서 처리하고 자국에서 생산된 비싼 고급 셰일 오일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가격 차이, 즉 에너지 차익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구조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끊기자 미국 정유사들은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체할 만한 값싼 중질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제재는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핵심 산업인 셰일 오일과 정유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다목적 카드였던 셈입니다. 중국의 돈줄을 묶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전략,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가 막힌 설계인 거죠. 이처럼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전장에서 명분과 실리,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 날카로운 칼날은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어떻게 파고드는 걸까요? 단순히 원유 공급처 하나를 막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노림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게 저렴한 원유는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용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음껏 돈을 풀 수 있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경제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중국은 값싼 에너지 덕분에 그 상식을 거스를 수 있었던 거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중국이 수입하던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는 다른 원유에 비해 월등히 저렴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란이나 러시아산 원유보다도 가격 이점이 컸기 때문에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이 특히 선호했습니다. 제재를 우회해서라도 값싸게 들여올 수만 있다면 그만큼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가격 차이가 중국 경제 전체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공급망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쇄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첫째,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급증합니다. 모든 제품의 원가에는 에너지 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전기료부터 원자재를 가공하고 운송하는 물류비까지 모든 비용이 따라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 자물가 지수, 즉 PPI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국의 PPI가 폭등하며 경제에 큰 부담을 줬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비용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기업들은 올라간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빵값, 라면값, 교통비, 전기요금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의 상승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 사이에 시차는 존재하지만 결국 생산 비용의 증가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의 진짜 목표입니다. PPI와 CPI가 동시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마음 놓고 돈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더 푼다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결국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줄을 죄는 긴축 정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억제해야 하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옵니다.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멈춰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나리오인지 아시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짜 노림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유가 상승을 방아쇠로 삼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스스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 전쟁이나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상대방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금융 전쟁의 핵심 전술인 셈입니다. 미국의 날카로운 공격에 중국이 과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미국의 금융 공격에 맞서 중국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 왔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 자루의 비수,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 카드는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단순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결제 수단을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거래는 대부분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망의 중심에는 바로 미국 달러가 있죠.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돈 흐름을 감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나 기업을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이었죠.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나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 간의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의 금융 패권에 거대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상하이에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콩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며 달러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새로운 경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달러를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비수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합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모터, 전투기, 미사일, 이 모든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자 필수 재료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압도적인 비중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가공 및 정제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카드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전투기를 만들어도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어버리면 공장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근 일본을 대상으로 특정 히토류에 대한 신규 수출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까지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미국이 원유로 중국의 숨통을 조인다면 중국은 히토류로 미국의 첨단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수는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조용한 공격입니다. 바로 미국 국채 매각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벌어들인 달러를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묻어두는 것이 상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움직임이 얼마나 일관된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약 6,826억 달러로 이는 2008년 9월 이후 거의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점을 찍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미국의 달러 자산 무기화에 대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미국이 러시아처럼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막대한 부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달러라는 바구니에서 벗어나 금과 같은 다른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갈아타며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히토류로 상대의 혈맥을 끊고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의 심장을 압박하는 중국의 반격. 이것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적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격적인 자원 통제와 중국의 치밀한 반격, 이 거대한 힘의 충돌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미국의 더 큰 그림,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대한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설계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을 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모든 수를 내다본 치밀한 설계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한 수는 얼핏 보기엔 거대한 도박처럼 보입니다. 왜냐고요? 이 전략이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딜레마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독일 경제에 있어 중국은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기지였습니다. 폭스바겐, BMW, 지멘스 같은 독일의 대표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팔다리를 자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제부터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해, 우리 편에 확실히 서 라고 말한다면 유럽이 선뜻 따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일방적인 자원 통제는 동맹국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언제든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것이 바로 미국의 거친 전략이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동맹체제의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든다면 미국의 거대한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을 단순히 거친 도박으로만 본다면 그건 큰 그림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채찍의 이면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당근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프렌드 쇼어링,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과거처럼 모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과는 다릅니다. 그 대신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인 산업들의 공급망을 중국 같은 잠재적 적국에서 빼내어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로 옮겨서 새롭게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거대한 공장의 재배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었습니다. 가장 싸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이 중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 공장 설계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라인을 끊어버리고 그 대신 친구들의 나라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까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상이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과 정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칩스 액트는 단순히 자국의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시나요? 미국의 전략은 처음부터 투트랙, 즉 두 개의 길을 동시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국 및 우방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당근으로 제공해 동맹국들을 자신의 경제 블록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과 연관된 공급망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경쟁 상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채찍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하면 위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성패는 이 두 전략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원을 통제하고 동맹을 묶어 자신만의 경제 블록을 만들려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연 미국은 이 게임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유리해 보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고 미국은 자원, 기술, 군사, 동맹 네트워크까지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패권 경쟁의 승부는 누가 더 세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게임을 더 오래, 더 싸게, 덜 위험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전략의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히 강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틀어막아 중국의 값싼 에너지 안전핀을 끊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중국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흔들어 놓는 것.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까지 재편하며 중국을 포위하는 다층적 전략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이 전략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미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럽, 특히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제조업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독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 거리를 둬라 라고 요구하지만 이것은 독일 경제의 절반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너무 공격적이면 동맹국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익인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 아니면 이용할까? 이 질문이 커질수록 미국의 블록은 단단해지기는커녕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전략 유지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바로 이 틈을 중국이 노립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정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의 유지 비용을 천천히 꾸준히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을 달러에서 금과 위안화로 분산시키고 결제망을 다변화하며 히토류 같은 필수 소재를 전략 자산으로 묶어버립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미국 금융망을 우회하기 위한 실험 무대가 되고 공급망 내 탈미국화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의 심장을 겨냥해 칼을 꽂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근육과 혈관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미국이 큰 비용 없이 이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패권은 힘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속성은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강하지만 오래 유지될수록 세계 경제 전체의 비용이 커지고 그 부담을 동맹국들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미국의 우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승부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이 질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까 내릴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국은 원유, 가스, 곡물,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원유가 오르든 내리든 공급망이 흔들리든 안정되든 그 이 변동 자체가 바로 우리의 월급과 지출에 직격탄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를 때 한국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산업 전반의 모든 비용이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뛰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전세대출, 주담대 이자는 계속 부담으로 남고 기업들도 투자와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지갑에서는 고정비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 충격이 내려옵니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는 건 겉으로 보면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가고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떨어지는가입니다. 유가가 좋은 이유로 떨어질 때와 나쁜 이유로 떨어질 때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유가가 나쁜 이유로 떨어질 때입니다. 즉 세계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줄고 중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때 유가가 떨어지는 건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죽어가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은 즉시 반도체 주문이 줄고 자동차와 가전 수출이 위축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국제정세는 원유 같은 숫자가 아니라 한국 가계의 생활비를 직접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 원유 제재, 공급망 재편 같은 뉴스들은 거창한 국제정치가 아니라 바로 한국인의 통장, 카드 명세서, 월말잔고로 번역되는 생활 뉴스에 가깝습니다.